자, 우리 PD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시간 간다 그랬죠. 네, 진짜 1시간 갔네요. 우리 봉박식당 한 10분만 합시다.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친구야,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돼요. 되긴 뭐가 돼. 돼. 자, 봉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봉박싱. 이거 썸네일 좋아요. 예. 지금 썸네일을요, 교수님, 제가 글씨체는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체가 너무 유아틱해. 네, 그 봉우리의 봉박싱. 글씨체만? 나머지는 다 괜찮아? 아니, 컨셉은 좋았어. 네. 컨셉을 좀 더 세련되게 바꾸던가. 그래서 제가 계속, 계속 디자인을 디벨롭 시켜가지고, 언젠가는 제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봉우리, 이번 주 주제 뭡니까? 네, 일단 이번 주 대표적인 주제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3월 23일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헌법 그리고 권한, 특히 국회의원의 권한,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뭐길래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거의 난도질을 했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런 것들 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언론이 사실 이 말의 수위는 더 높은 측면도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텐데. 근데 이거를 10분에 끝내겠다고요? 끝내죠. 충분히 끝냅니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네. 자, 다 넘어가고, 넘어가. 그게 뭐야? 사실, 그게 뭐야?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뭔지부터 기억이 안 나실까봐 짚으려고 그랬는데 하지 마요. 왜 하지 마? 우리 시청자분들 보니까 막 파란색 검이 나오고 너무 똑똑해. 검이 부르고 이런 거 너무 똑똑해.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 요약을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예, 자, 그래서 3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부터 그냥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부터 볼까요? 우리 한동훈 장관과 카를 먼저 볼까요? 아니면 한동훈 장관 각하. 네, 그거 재밌겠다. 먼저 그거 먼저 볼까요? 예. 요게 이제 사실 세 개 중에 두 개는 기각 각하가 됐고 하나만 이제 인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동훈 장관 법무부에서 낸 청구는 각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법안 내용이 위헌이다. 그래서 법안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결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중요했고 또 하나가 한동훈 장관의 청구인 자격까지 각하가 된 겁니다.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각하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해버렸으니까. 네, 너는 그러니까 이거 좀 삿된 말로 하면 넌 빠졌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권 조정 법안 때문에 실제로 권한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을 이행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과 무관하다 해서 청구인 자격이 없다 그랬고요. 이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느냐, 그래서 위헌이냐, 이 부분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헌법에 보면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검사 6명이 이제 청구한 건데, 이 소송을.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장 청구권 안에 당연히 수사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를 해야지,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5대4로, 영장 청구권에 자연스럽게 수사권 또는 소추권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우리 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들한테 수사권을 분배해놨다. 그렇죠. 특검이라든가 뭐 군조사관이라든가 이렇게. 경찰관이라든지. 아니 뭐 지금까지 알고 보면 검찰이 수사 다 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론을 보면서 저는 되게 긴장하면서 기사를 봤어요. 왜냐면 이것도 남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야. 근데 읽어보니까 또 그렇게 이번 판결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되게 상식적 수준에서. 헌법재판소 그 결정은요, 판결해야 되는 결정인데 그 결정은 훨씬 논리적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심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을 다투는 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리를 따지는 그런 방식이라서 논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시면 상당 부분 논리가 다 이해가 가세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그렇게 또 썩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땐 되게 중요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또 결정문에 썼는데 다수 의견이 이거를 언론이 거의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 한겨레 경향에서 각 한 4-5건씩 보도한 거 외에는 다른 매체 보도를 안 하는데 현재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 대상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거는 사실
검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검사가 지금까지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데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아라고 헌재 다수 의원이 얘기해버린 건데 이거 거의 아무도 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사실은 원래 헌법재판소는 잘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미국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는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얘기해. 그래서 법을 창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법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 사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굉장히 절제하는 보통 표현을 쓰는데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님 꺼지셈 뭐 이런 거. 글쎄요, 저는 삿된 표현밖에 잘 못하겠어요. 그동안 니네한테 맡겨놓으니까 문제가 좀 많더라. 근데 그런 판단까지 하면은 사실 훨씬 더 강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헌법을 해석해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헌법만으로 해석해 놓고 봤을 때 온당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놓은 거고. 근데 그렇다기에는 좀 더 얘기했지만 수사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하게 해버리니까. 물론 그 해석은 약간 과잉한 해석이긴 하지만 왜 그렇냐? 여러 번 물어봐서 그런 거야. 아 맞네. 지금 5번째죠. 맞네. 물론 이제 박주민 의원이 5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팩트 체크 기사도 있었어요. 실제로 5번이었나, 뭐 여러 번 했나, 이미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 결정했나 이런 거였는데 연합뉴스가 오랜만에 낸 팩트 체크가 있는데요. 이게 3월 28일인가? 얼마 전에 29일 건데 현재 과거에도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맞아요. 이건데 보통 읽다?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팩트체크 하잖아. 맞다. 근데 여러 번 맞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연합뉴스 팩트체크가 되게 웃긴 게 거의 다 저래요. 팩트만 체크. 약간 그래서 자기네 캐릭터야. 자기네 캐릭터예요. 캐릭터야. 팩트체크가.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걸 막 체크해 주는 게 아니라 팩트라서 그거 맞아요. 말은 맞는 말이야. 팩트 체크니까 팩트라서 체크했다. 이상하게 뭔가 속는 느낌인데 맞는 말이야. 내용이 부실한 건 아니고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현재 태도가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이걸 5대4로 얘기하는 것도 정말로 무식한 소리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그럼 헌재가 좀 짜증난 거네. 짜증나지. 너무 여러 번 물어보니까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것도 자격도 없는 주체가 그렇지. 자꾸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데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누누이 헌법에는 당신들을 위해서 수사권이 독점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 그리고 넌 빠져. 라는 식의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넓게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구나. 네. 나머지 2개 이제 보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절차적 문제입니다. 이건 모두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것이고요. 일단 일부 인용된 걸 보면 이게 일단 모든 결정은 다 5대4로 갈라졌습니다. 심의 표결권, 다른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민영배 의원의 탈당 문제.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이 비교섭담체 몫으로 들어간 것은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게 안건조정위를 가결시킬 수 있는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도 비교섭담체 몫으로 해준 거라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각된 문제도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했으니까 그러면은 법에 대한 가결 선포 행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도 다 무효인 거 아닙니까라고 청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법사위원회나 본회의 표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침해당하는 바 없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기각이 이것도 됐습니다. 사실 너무 알기 쉬운 얘기 아닙니까? 뭐 과정에서 약간 잘못된 점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제대로 다 의사 표현을 했으므로 이 결과까지도 다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뭐 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다 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뭐가 좀 하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뒤에 좀 남아가지고 힘들어. 물 한잔 해요 일단. 일단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또 보도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이거 가지고 얘기 나오는 게 제가 전에 해시태그 시절에도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나 법원 판결 가지고 막 논박하고 논쟁하고 이런 거 충분히 좋은 일이다. 오히려 그걸 권위를 인정하라고 자꾸 찍어 누르는 것보다는 존중하되 왜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 그거를 뒤집을 수 없으니까 사법부가 아닌 데들은 그렇죠? 따라야 돼요 당연히.
근데 따라야 되는데 나는 따르면서도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논쟁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막 폄훼하는 그런 그 여당의 당대표라든가 이런 식의 분들의 말들,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말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지명된 사람이다. 그렇죠. 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이거 뭐 온갖 해괴한 논리를 막 뭐 네. 민변 출신이고 네, 맞아. 뭐 민변. 우리법 연구회 특정, 출신이고 네. 국제법 연구회 출신이고 이거 전형적인 낙인 찍기거든요. 굉장히 재미 본 방식이에요. 제 낙인 찍기라고 하는 건 언젠가 또 우리 한번 다뤄볼 텐데요. 네. 이게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고 위험한 방법이냐면 옛날에부터 물론 빨갱이 낙인 찍기부터 있었던 거긴 합니다만 네네네. 낙인을 찍는 순간 나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순수하지 못한 판결이나 순수하지 못한 행위라고 네. 색칠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얻는 정치적 이득이 네. 어떤 것을 희생시켜서 얻는 거냐. 그러니까. 신뢰 구조를 무너뜨림으로써 얻은 거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나 올바르다라고 누구도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고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민주공화국을 현대 87년 헌법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말이나 막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이것도 두 번째가 5대4 구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좀 이따 제가 해설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0.7%. 0.73% 차이로 대통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오히려 이거는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그렇죠. 예, 0.74%는 와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럼요. 예.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은 그 시점으로 딱 나눠줄 수가 있지만 행정부의 행정행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국민들을 100% 안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훨씬 더 긴장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특히나 정치, 투표를 당하는 정치 쪽은 원래 훨씬 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뭐 6대4나 3대7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긴 하지만 똑같은 논리를 이렇게 적용시켜버리면 뭐라 그럴까요 그쪽에서는? 맞아. 선거 불복이라 그러겠지. 그러겠지. 선거 불복 프레임 엄청 또 씌워가지고 맞아. 끝까지 선거 불복한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선거 불복을 못 한다니까. 무슨 저기 의사당 난입하고 이러지 않는 한은. 맞아요. 아니 못 한다니까? 나와가지고 선거 무효다라고 외쳐야 선거 불복이지. 아니, 당신 뭐 대통령실에서 나와 내가 앉을 거야 이렇게 하나?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반란이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 불복 프레임을 그렇게 썼던 사람들이 똑같은 걸 확 뒤집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따위 행동들을 하는 거는 저는 스스로가 공화국의 어떤 헌정 질서를 상당히 교란시키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분명히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지나치게 오만해서 헌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헌재의 결정이 대단하다 최고의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후자가 훨씬 크죠. 알고는 당연히 다 법 공부한 사람인데 모를 리는 없고.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 증상이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게 네. 그렇게까지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었어야 했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급한 이유가 뭘까? 네. 이 사람들도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 모르진 않을 거예요. 자기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심지어는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네. 권능을 지금 짓밟으면서 정치적인 이건 정말 이득을 손대면 안 한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뭐냐? 적어도 우리 편의 강력한 나머지 절반이라도 안고 가서 총선에서 비등비등한 어떤 시스템이라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이라서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네. 오죽 절박하면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면이라는 거지. 사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아주 극언을 쏟아냈던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절박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렇죠. 네. 아 근데 한동훈 장관도 한동훈 장관 절박하지. 한동훈 장관은 최고 사실은 절박하지. 엄청 스타일 국인 거잖아요. 네. 그 다른 의미로 절박하네 그럼.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완전히 황태자로서 지금 활동해 왔고 막 뭐 무쌍하면서 자기는 네. 자기 머릿속에서는 지금 막 조선 제1권 막 난리 났거든 지금. 178명을 대상으로 막 칼 쓰는 사람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근데 언제가 너 빠졌마. 빼갱하고 이렇게 네. 더 권능이 있는 데서 그러네. 이렇게 무시해버리니까 발끈했을 거라고. 발끈이구나 절박이 아니라. 네. 한동훈 장관이 이럴 때 숨소리가 엄청 빨라져요. 예. 다급해지거든. 그러니까 이건 지지 않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해요. 그리고 저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당 대표 됐는데 자기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급해.
다급하니까 헌재고 뭐고 지금 막 물어뜯는 거야. 지금. 네. 김기현 대표 컨벤션 효과가 없는 건 꼭 김기현 대표 탓은 아닌 것 같긴 아, 한데. 뭐 그렇긴 하지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쨌든 책임은 그 사람이지. 그렇지. 김기현 대표도 판사 출신,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 그럼 맞아. 대단- 오늘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소송 당사자였던 전주의 의원도 판사 유상범 출신이에요. 의원. 네. 유상범은 검사 출신인가? 검사 모르- 출신입니다. 그렇고요. 판사 출신은 적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와 진짜 그 생각해보니까 너무하네 진짜. 네. 심지어 전주의 의원은 어제 그저께군요. 그 지금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중이거든요. 네. 그저께 이제 정정미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전주의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소신과 양심을 버렸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역할 못했다는 비판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헌법재판관 후보자한테. 네. 야 너네 선배가 소신과 양심을 버렸다네?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넌 어떻게 할 거니 앞으로? 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헌법재판 그것도 저 정반대편에 또 다른 질문했을 때 또 유사한 그 질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는 불가피해요. 헌법재판관은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정치적인 재판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장들을 계속 물어봐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판결을 할 생각이냐. 이 부분에 있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로 치면은 이제 뭐라 그러죠? 왜 빨갱이 검색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사상검증? 사상검증과 유사하죠. 예. 근데 사상검증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아 그렇죠. 예. 근데 사상검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주위원회 그 표현은 그건 사상검증이 아니야. 그 약간 장담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럴 거지. 예.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예. 예. 너는 우리 입맛에 맞는 얘기 해줄 거지. 약간 겁박이잖아 그건.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섞인 거지. 사상검증이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헌법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런 방향의 해석들을 하겠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개발의 건을 가지고 할래 안 할래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너는 이러면 어떡할래? 네. 이렇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도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 헌법재판관의 정파성을 문제 삼거나 5대4 기사 사례 하나만 딱 보고 가겠습니다. 보고 근데 우리 해시민들이 아까부터 네. 지금 10분이 3번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8분밖에 안 지나가는데요? 2번 지나갔. 2번 지나간 거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계를 잘못 보셨네. 8분 지났어요. 8분. 당신은 그렇게 절박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해요? 하나도 안 절박해. 그렇게까지 절박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엄청 서두르고 있는 건데. 한동훈 장관보다 낫네요. 그래도 수분 제대로 쉬고 있어요. 엄청 서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합니다. 굉장히 네, 차분하네. 8분 지났어요. 8분. 네, 예. 알았어요. 네. 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안 봐도 되는데 사실 언론 보도가 조금 더 오히려 심하다. 예, 보시면은 헌법재판관들의 정파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자신을 임명해준 정권편에 선 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느냐? 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줄 수 없다. 조선일보. 뭐 이런 보도가 근데 조선일보가 그런 게 아니고 되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 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얼마나 보도가 많이 나오는지 예. 겁나 잡아대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야 이게 완전 드자비를 하는구나. 네. 예. 이미선 재판관이 오히려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만약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히려 그거는 진짜 고민이 깊었구나. 이게 정치적인 정쟁 문제를 여기까지 가져오는 바람에 이거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걸 오히려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그거를 되게 이상하게 막 기사를 쓰더라고요. 너 때문에 졌다 이거잖아. 지금. 맞아. 너 때문에 졌어. 너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지. 이거 네, 맞아요. 아니야, 딱 지금.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예. 아주 간단한 스탠스인데 아니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얘기하다 까먹었다. 씨.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일단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그것도 얘기할까요? 2009년 미디어법 그러니까 유사 사례가 있다는 것도 얘기해요. 그래서 네. 예. 그 그래서 얘기를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네. 2009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이게 저는 예. 또 정말 비슷하거든요. 2009년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여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어떤 정권이었죠? 지금 국민의 이명박 정권에서 네. 그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데 그때 두 개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재투표고 하나는 대리투표예요. 예. 재투표는 뭐냐면 이제 자기네들은 실수라 그러는데 이게 실수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투표가 끝났어요.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의장이 땅땅땅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정족수가 안 된 거야. 나중에 다 세고. 이거 방송법 통과할 때거든요. 그렇죠. 정말 총극이었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랑 의장이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정족수가 안 됐네. 그러더니 갑자기 곧바로 다시 투표하겠다 그랬어요. 그 이제 물론 그 의사당이 굉장히 난잡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투표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통과를 시켰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더라 아무튼 이것도 다 그 미디어법 통과할 때 벌어진 일들인데 네. 그 동료 의원이 없어요 옆에.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눌렀어. 이렇게 누르면서 다녔어. 네. 이렇게. 이게 대리 투표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네. 방송국 카메라도 다 찍혔어요. 네. 거기 CCTV만 찍힌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냥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리 투표를 대놓고 치팅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당연히 헌재 갔습니다. 이거는 지금이랑은 물론 위장 탈당도 문제가 있죠. 근데 거의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문제가 정말 큽니다. 이거. 네. 제가 지난번에 네. 슬라이딩 스케일 얘기했잖아요. 이때는 똑같은 사안이라고 사실 얘기하면 안 돼.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그럼요. 있었던 사안이거든, 네.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 헌재로 갔고요. 헌재가 지금하고 되게 비슷해요. 결정한 게 뭐라 그랬냐면 재투표, 대리투표 전부 다 심의표결권 침해했다. 그렇죠. 절차 위반이다. 그런데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굳이 따지고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논란이 될 만한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요. 예. 네. 저는 그때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네. 이거보다는 좀 더 개선된 결정을 내릴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무효로 돌리기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아마 이제 완전 무효로 돌리는 거 결정을 안 한 건 아니고 국회가 그 문제를 교정해라라고 아마 주문했던 거로 기억해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전향적인 판결이라는 보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법이 유효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그 헌법재판소 그 연구원인가가 네. 국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판결문 어디에도 이 법이 유효하다고 한 적이 없다. 우리 판결은 헌재의 판결은 국회 본회의에서 어쨌든 다수결로 결정한 것은 헌법과 우리 법률의 정신상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치유적 행위를 알아서 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네. 지금 다 지나가서 보고 생각해 보니까 납득이 가는 판결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사실은 제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그거거든요. 왜 이런 식의 얘기를 할까? 입법자의 형성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법 그렇죠. 형성권을. 네.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정당이 원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걸 통과를 못 시키겠냐는 거지. 네. 그렇죠? 날치기가 됐건 뭐가 됐건. 맞아. 왜냐면 물리적으로 막아서 한 거니까 반대당에서. 그렇죠. 예. 결국은 다수자가 입법 의지를 가지고 입법 형성을 하려면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들이 생겼지. 근데 하자가 좀 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네. 이거는. 그리고 약간 쪽팔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는 가치가 행동.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자의 법 형성권을 인정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멋있으려면 니들이 알아서 다시 제대로 형식 갖춰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네. 이렇게 권유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권유의 상대를 잘못 골랐죠. 예. 네. 안 하지 당연히. 네. 와, 왜? 뭐 헌재가 인정해 주는데 그러니까 날개를 달았는데 왜 무효란 그런 소리 식으로 안 해? 하네? 그러니까 이제 된 거지. 우리가 그때 당시 2009년 언론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와 헌재 재판 헌재 결정에 대해서 네.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 보도 대표적 사례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위에 크게 떠 있는 것이 이제 동아일보 2009년 그 당시 헌재 결정에 대한 보도고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배적인 보도 양상에서는. 사실 동아일보는 여기다 대서 사설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잖아요. 제일 좋으니까 기분 좋아서 쓰는 거죠. 이게 만약에 채널A에서 네. 그러니까 채널A 결국은 만들어냈지만 네. 채널A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내면은 네. 얼마 전에 TBS 김원준 뉴스공장에 제가 나가가지고 맞아요. TBS의 그 TBS 탄압하는 것의 문제점 얘기했다고 방심위에서 맞아. 네. 제재 조치가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야 사실은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TBS를 뭐라 할 건? 나 진짜 이거. 이 네. 보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제가 아래에 짧게 또 박스 벗어나서 써놓은 게 네.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거든요. 네. 여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이 있습니다. 미디어법은 대리투표가 전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위장 탈당은 안건 조정일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더 심각하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 보고 모순된 결정이라고 제가 이 문장을 다 가져오지 않았는데 모순된 결정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해놨어요. 네. 이대로 하면 앞으로 야당이 어떤 위법을 저질러도 막을 수가 없다. 헌재가 그걸 허용해줬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을 그러니까 해요. 이게 조선일보가 가장 악질적인 점이라는 거야. 이거 만약에 그때 지금 봉우리가 짚어주지 않으면 사실 이거 정확히 모든 절차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글을 읽으면 그랬나? 맞는 거 같죠? 예. 그랬었나? 예. 아 민주당도 똑같았네. 예. 이것도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는 게 위헌하고 위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위헌하고 위법이요. 예. 위헌은 헌법을 어긴 것이고 위법은 계속해봐. 법을 어긴 것이죠. 예. 그렇죠. 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위법이라고 표현한 건 그래도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 위법이라고 썼네 조선일보가. 왜냐하면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법률이 있거든요. 네.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법률에서 꼼수 탈당을 막아놓지 않았거든. 꼼수라는 이유를 쓰는 말을 그렇죠. 쓰는 게 이유가 그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절차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악용한 있거든요. 거지. 그렇죠. 절차는 그러니까 합법적인데 그 합법적인 걸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위헌적인 판단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본 거잖아. 네. 왜? 그거는 헌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법률을 어기진 않았지만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권리 차원에서 네. 보면 이건 권리를 침해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하지만 법률 차원으로 넘어가면 합법이라니까. 그렇지, 맞아. 그러네. 군대 면제 받아서 합법적으로 군대 면제 받으면 그렇죠. 뒷사정이 어쨌든 면제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지금 정부가 맨날 법치주의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맞아. 합법이만 만사 땡이라면서요. 맞아요. 합법도 막 겁나 확장시켜가지고 네. 이것까지 다 합법이라고 막 우기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법기술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에서 법기술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네. 그렇죠. 굳이 말하면 위헌,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야. 특히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은 건들지도 못합니다. 예.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래도 헌법에 의존해서 얘네들이 법률을 악용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합법이야. 하지만 근데 솔직히 위헌이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위헌인지 봐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네. 근데 말도 이상하게 단어도 쓴 잘못 거야. 썼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아주 유사한 결정에 대해서 모순적이다, 위법을 허용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아까 보신 동아일보 이거 사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인데 2009년 헌재 결정에는 상당히 칭찬해놨어요. 예. 이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이 헌법 정신을 그렇죠. 잘 이행했다. 뭐 사실 틀린 말은 또 아니기도 한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니네 태도가 네, 틀려먹었다는 근데 거예요. 사실 오히려 지금 보면은 지금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헌재 결정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모순적이래. 지금 헌재 결정에는 너무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근데 아까 보셨던 2009년 동아일보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요. 자, 이 헌재의 결정까지 오는데 누가 책임이 크냐?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이 사달을 만들었다. 물리적으로 막아서고 네. 심지어는 헌재로 갖고 가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망가뜨렸다. 그렇지. 그렇게 호통치고 있었죠, 네. 그때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 지금 국민의힘도 이거를 국회 밖으로 가지고 나갔는데 맞아. 그 안에서 해결 못하고. 실제로 자꾸 이제 꼼수탈당이나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게 뭐냐면 이른바 침대 축구를 해서 그렇죠. 그랬던 네. 거잖아요. 법을 논의를 안 해. 네. 그러니까 그냥 엉겨 그냥. 어. 네. 전문용어로 엉겨. 네, 엉겨 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온갖 뭐 누구에겐 묘수지만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던 악수를 쓰기도 했고 그랬던 거죠. 비판받을 만합니다. 당연히.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당신들은. 네. 예. 아무튼 극명한 차이가 나서 저도 2009년 보도는 처음 찾아봤는데 소위 놀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덱들이 좋아하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옳았다 그렇다 하냐 적어도 일관됐다는 인정해야 돼요. 네. 일관은 그러네. 된다. 적어도 일관된 겁니다. 그러네. 입법자의 법 형성권에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삼권 분립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관찰자가 판단은 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결국은 국회 다수파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법을 만드는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거가 된다. 그리고 교수님이 자꾸 숫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숫자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헌재가 대단히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은 똑같았지만 이번에 오히려 더 엄격해졌어요. 네. 2009년에는 7대2, 6대3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법안은 문제 없어 라는 입장이 더 확실했던 거예요. 7대2, 6대3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더 고심을 많이 했는지 절차적 위법이면 사실 법안도 무효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더 엄격해진 거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 더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런데도 뭐,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졌다라는 상황을 그렇지. 네. 예. 그게 이제 이 사람들 다급하게 만든 네.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 5대4라는 구조를 자꾸 물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네. 7대2였건 6대3이었건 5대4였건 간에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것에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결정을 내려왔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건 진보적인 사람이 더 많았건 정파의 문제는 적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법통상 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지 않을 일이라고 판단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헌법재판소 모욕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 태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옛날에도 아쉬움을 표현했어야지. 그때는 아쉬워.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일관적이었으니까 네. 당신들이라도 일관적이 되란 얘기야 그러면. 비판적인 관점을 일관적으로 갖건 찬성하는 관점을 일관적으로 갖건. 그래야지 뭔가 매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유리할 때만 해먹지 말고. 네. 다시 한번 헌재가 일관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헌재가 일관성을 지켰다는 네. 거는 저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되네요. 이게 네. 만약에 헌재가 결정을 바꿔버렸으면은 사실 국민의힘이 좋아했을 수는 있어도 네. 어떻게 보면은 신뢰 구조가 더 크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했던 거를 자기 앞에서 손으로 어떤 자기의 집었으니까. 결정들을 뒤집게 되는 거니까 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근데 헌재분들은 예전에 어떤 판결이 나는지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헌법재판관들이 다 확인해가지고 다 자료 만들어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가끔 헌법재판소는 처음엔 6대3이었던 게 전부 5대5로 바뀌다가 아니 5대5는 안 되는구나. 5대5면은 10명. 네. 누가 대리 투표한 거지? 야 이걸 센스로 뺏어라. 해가지고. 야 이걸 농담으로 만듭니다. 여보세요. 저 헌법재판관입니다. 퇴임한. 그러니까 이거 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낙태권. 예. 동성 결혼에 관련된 네, 건 네, 네, 이런 네. 것들은 외국의 연방대법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그러고요. 과거에는 좀 더 보수적인 결정들을 다수들이 내리다가 점점 비등비등해지다가 나중에 뒤집혔죠. 결국 진보적인 결정으로 뒤집혀. 그럼 왜 그럴까? 그럼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네, 네. 일관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어떤 그 뭐야 시류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어떤 정서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시대 정신을 쫓는 겁니다. 네. 그래 시대 정신. 단어가 생각이 이게 권리 문제는 네. 시대에 따라서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그걸 안 따라갈 수 없어요. 인권에 관한 문제는 네. 이제 그러니까 달라지기 헌법적 때문에. 판단을 내리는 기관들은 그래서 정치적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파적 기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을 중시해. 그래서 여론이 이제 이미 충분히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헌법은 아직은 안 고쳐졌지만 헌법 정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진보파가 많아지고 보수파가 많아져 생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럼 교수님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한동훈 장관이 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뭐 기분 안 좋고 유감이지만 5대4가 나왔다는 점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몇 번 더 하면 다음엔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의도의 말을 했어요. 네. 네. 그거는 굳이 말하자면 트럼프 시대 때 망가지기 시작한 연방대법원의 판결하고 유사한 문제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재판관 재판관의 구성이 바뀌면 그렇죠. 한 번 더 할래 뭐 이런 건가요? 네. 지극히 정파적으로 사고하는 거고요. 본인이 제일 정파적이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 시대 정신의 문제하고는 좀 달라. 이건 법 논리의 문제거든. 그렇죠. 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상권 분립에 관련된 그렇죠, 헌법 그렇죠. 정신에 연관돼 네. 있어요. 그리고 그 헌법 정신에 입각하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해. 음. 다만 5대4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민의 흔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가기관 간의 다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역으로 실제로 되게 나쁘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 옛날에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은 입법부의 권리를 인정했었던 그렇지. 판결들을 내렸던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번에는 더 세게 보수적인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이거는. 보수는 원래 질서를 지키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의 보수적이지 않은 판단을 갑자기 해버렸네? 이 사람도 정파적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무슨 법 연구회 출신이고 무슨 법 연구회 출신이고 견협 출신이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반대 논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재판관 놓고 내란 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말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리고 솔직히 이번 정부는요. 그 출신 가지고 들먹거릴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아니 뭐 다 대통령 몇 년지기 다 지기지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나중에 또 미국 연방대법원, 지난번에 연방대법원 얘기 알아봤었지만 영화 볼 게 있을 텐데 네. 사실 트럼프 시대가 좀 문제가 됐었던 건 미국은 아예 공개적으로 대법원의 성향을 네. 공개하고 판결들을 다 몇 대면 다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야지 투명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비율이 그 시대의 어떤 비율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자신의 임명권을 과하게 활용해서 약간은 자격이 좀 없거나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상한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 많이 밀어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파에서 어쩔 수밖에 없어요. 거긴 또 종신제도거든. 어.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아 그럼 죽여야겠네. 실제로 사실은 깝깝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지.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서 스스로 먼저 물러나는 사람들도 물론 죽기 전에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트럼프가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가진 헌법적 제도를 사실 상당히 불신하게 만든 잘못된 대통령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방대법원이 과도한 정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한국은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의 정파나 당파의 문제는 아직까지 겪어보진 않았어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임명할걸요? 네, 3명인가, 그러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임명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여론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법감정하고 잘 안 맞는 자기들끼리의 리그만으로 판단하는 게 있다. 예전에 사실 서울의 관습헌법 문제 이런 게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반발감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정부는 또 밀어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임기가 있어서요. 맞아요. 계속해서 교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때마다 이런 얘기한 건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 잔뜩 밀어넣었다가 그때는 우리 헌법재판소 만세하고 반대편에서 또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 헌법재판소 못 받아들여 이럴 거냐고. 정신분열적인 상황이 되는 거지. 우리는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교체가 계속해서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만약에 정말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냐고 스스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도는 정말 잘못이 없네요. 자꾸 무너뜨리려고 들고 이상하게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그리고 거지. 그게 보수파가 그런다는 게 나는 정말 원래 보통 진보파가 그러는 거거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활용하는 거. 맞아요. 급진적인 진보들이 그러죠 보통은. 아니 심지어 일관성까지 지켰어 언제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보수 입장에서는. 그렇지, 최고지. 가치를 지켜줬는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근데 미국은 도대체 왜 대법원장이 아니구나, 대법관을 연방 대법원 뭐죠? 종신? 네, 왜 종신으로 왜 종신 임명하냐고? 네. 그게 테뉴어라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종신이라는 표현이 테뉴어라는 영어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직업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수단이에요. 종신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뭐냐, 원한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 그렇죠. 네. 그만하고 싶거나 그만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너무 아프거나 아파서. 이래서. 네. 왜? 테뉴어, 정년 교수. 정년 교수라고 할 때. 맞아요. 미국은 또 이거 되게 많아요. 테뉴어가 실제로 종신적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월급 받는 방식이 물론 바뀌긴 합니다만, 그게 왜 그러냐? 학자적 독립성이나 판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직업이 흔들리면 안 된다. 임명권자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와도 그렇지. 자리 보존을 위해서 다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네, 우리는 짧은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게 거고. 방향이 다른 거지 목적은 똑같네요. 그렇죠. 그때 테뉴어는 당신이 일단 그거로 들어간 순간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내려올 수 있다. 우리는 밖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기간이 좀 다르고 그리고 형식이 다를 뿐이 둘 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일장일단이 있겠네. 일장일단 있지.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너무 많이 임명해버리면 그래서 미국 못 사회가 바꾸잖아. 이게 이제 자연적 수명에 기댄다는 점에서 예. 문제가 있죠. 갑자기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왕창 걸리면 그게 왜냐하면 인간성이. 어떤 사람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데 어떤 사람은 장수한다. 그러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장수해버린다. 라이프 타임이 좀 너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옛날보다 또 오래 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적당한 때 죽었는데. 이게 또 목적은 똑같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방식은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가 완전 제2의 트럼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지지율 왔다 갔다 하던데. 그러니까